몽골에 있는 편의점의 97%가 한국 편의점인 거 아세요? 그런데 몽골뿐만 아닙니다. 베트남에는 GS25가 약 240여 개, 말레이시아에서는 CU가 약 150여 개의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두 브랜드의 해외 점포수를 합치면 1,000개를 넘기는데 올해는 각각 1,000개 점포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죠. 한국에서 편의점 잘 하다가 왜 뜬금없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로 진출하려는 걸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편의점의 확장적 행보입니다. 현재 국내의 편의점은 54,000여 곳에 이릅니다. 편의점 왕국인 옆 나라와 비교하면 꽤 비슷해 보이는 숫자죠. 하지만 일본은 인구와 국토 크기가 한국보다 2배나 큽니다. 그래서 인구당 편의점 수를 따지자면 한국 편의점이 일본보다 2배나 많죠. 그런데 저런 일본조차 편의점이 포화 상태라고 말하는데 우리라고 다를 리가 없죠. 더 이상 양적 성장이 기대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출산 이슈입니다. 편의점의 주 소비층은 10에서 30대의 청년들이죠. 그런데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니까 편의점 업계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결국 국내 시장은 한계이고 답은 해외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국내 편의점 1, 2위 기업인 CU와 GS25는 2018년에 각각 몽골과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해외 확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단 두 기업이 진출한 몽골과 베트남은 표면적으로 차이가 매우 크지만은 공통점은 매우 많습니다. 일단 두 나라 모두 젊은 나라라는 거죠. 몽골과 베트남 둘 다 인구의 50% 이상이 35세 미만이에요. 거기다 중위 연령도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우리나라 편의점을 주로 청년들이 가는 걸 생각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거니까요. 또한 두 나라 모두 한류 열풍에 우호적이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편의점이 자주 나오니까 해당 국가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렇게 국내 편의점들이 몽골과 베트남에 진출해서 그 나라 소비자들이 우호적으로 찾고 소비할 것을 기대했죠. 실제로 GS25와 CU는 한류의 우호적인 소비자들 덕분에 현재까지 꽤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점점 점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두 편의점들은 치킨과 떡볶이 같은 한국의 대표 음식들을 내세웠고 이게 먹혀서 우리나라 편의점이 K푸드 체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렇게 첫 진출이 성공적이어서 21년에는 두 번째 국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GS는 몽골, CU는 말레이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죠. 물론 CU와 GS25 모두 해외 사업은 현재 적자입니다. 그럴 만한 게 원래 편의점 사업은 점포수 1000개는 넘겨야 흑자가 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에 외형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두 기업 모두 90년에 국내에서 편의점업을 시작해서 흑자 전환까지 6년이나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는 있어도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2008년에 베트남에 진출한 서클K는 현재 점포수가 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년에 진출한 미니스톱은 130여 개, 17년에 진출한 세븐일레븐은 60여 개 정도고요. 베트남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계 편의점들은 대부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 중인데 그만큼 해외 진출이 쉽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죠. 사실 유통업체의 해외 진출을 통한 글로벌화는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해서 자본력으로 밀어붙여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현지 기업에게 운영을 맡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벅스처럼 말이죠. CU와 GS25도 몽골과 베트남에 진출할 때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현지 협력사를 찾아서 진출했고요. 하지만 어느 나라건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장악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일정 이상 성장하면 내수 기업이 대체를 노리는 일도 생깁니다. 실제로 CU의 탄생이라기도 하죠. 원래 패밀리마트와 기술 제휴와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출범했다가 계약 기간이 지나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전환한 케이스거든요. 또 다른 불안 요소는 한류에 의지하는 바가 매우 큰 점입니다. 물론 한류 자체는 매우 큰 강점입니다. 한국 브랜드에 익숙한 현지 소비자들은 국내 브랜드와 상품 구매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류 열풍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으로 해당 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몇몇 불안 요소들이 있어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내 편의점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계속 시도하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나 유독 편의점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욱 적극적인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현대적인 소매 유통 채널을 통한 식품 구매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비중이 낮아요. 전통적인 채널에서 주로 산다는 거죠. 도시화와 함께 경제 성장은 유통산업의 발전도 이끌게 되는데 이때 가장 큰 혜택을 입는 분야가 바로 편의점입니다. 이커머스의 시대에서도 압도적인 편의성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소매 채널이기도 하고요. 베트남은 전통적인 채널로 식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89%에 달합니다. 편의점은 1%에 불과해요. 말레이시아는 편의점 비중이 18%지만은 전통 유통 채널 비중이 50%에 달하죠. 경제 성장에 따라서 시장이나 노점상이 줄고 그 공백을 편의점이 채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은 가족과 주거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청년층의 교육 수준과 눈높이는 올라갔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난 우리와는 달리 이들은 아직도 작은 집에서 대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의 개인 공간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런데 공원 같은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편의점은 청년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됐죠. 국내 편의점 업계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일본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경쟁 상황 속에서 시장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덕분에 편의점 운영 측면에선 일본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점을 살려 우리보다 동남아시아에 일찍 진출했음에도 성장세가 멈춘 일본계 편의점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K-콘텐츠와 K-푸드붐은 경쟁력에 날개를 달아줬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현지화가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인 현재의 한국 편의점들은 결국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수많은 유통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로컬 기업에게 추월당한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수많은 외국계 유통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소수라는 점도 이를 잘 보여주고요. 그렇게 국내 편의점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은 한국이란 색이 경쟁에 도움이 돼도 나중에는 이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장을 잘 확장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